구독, 좋아요. 진짜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자국의 이익이라는 그런 면을 이제 강조해 주시는 건데, 그런 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저는 그 일본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번에 한 발언, 유사시 대만에 만약에 이제 중공이 쳐들어간다는 얘기죠. 대만에서 유사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일본은 자위대를 파병하겠다. 이건 미국과 함께 싸우겠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이제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일본의 그 대미 외교를 요약하면 반쪽짜리, 외부에서 침입이 들어왔을 때 그저 방어하는 역할로 족쇄가 채워진 자국의 군대를 정상 군대로 만들기 위한 70년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뭐 독일, 뭐 이탈리아와 함께 전범국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핵탄두 2발을 맞고 패망했습니다. 그게 뭐 엊그제입니다. 불과 임진왜란 때도 아니고. 근데 그 이후에 1960년을 전후해서 이제 그야말로 미일 안보 협약이라는 게 이제 체결이 되면서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일본에 대해서 일을 갈 때니까 너희는 자위대만 가질 수 있다. 너희들은 자국의 방어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70여 년간 일본이 정말 끈질기게 노력을 해가지고 거의 아베 신조 총리 때는 아부 외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국익에 도움이 돼요.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990년에는 이른바 국제평화협력법이라는 걸 따내요.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동티모르, 캄보디아, 수단에 파병을 했습니다. 평화 유지 목적으로. 그때 많은 세계들이 놀랐습니다. 이야, 이제 자위대가 외국으로 나가는구나. 자, 그러면 60년의 미일 안전보장 이후 30년의 뭐 일본 분들 좀 섭섭할 수 있겠지만 아부의 결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군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자위대 해군이 소말리아 작전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덴만 해적 소탕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평화유지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전투를 나가서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렵에 아마 아프리카에 규모가 크진 않지만은 종전 이후 최초로 해외 일본군 기지도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그 안보법제라는 게 또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타국의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작전은 할 수 있다. 점점점 자위대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거의 그 마침표를 찍듯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의 자위대 해군은 착한 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폴스 오브 굿 그랬을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인 즉슨 이제 자위대로 자위대로서 한쪽 발목이 묶여 있던 일본 군대가 이제 정상적인 군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간 뭐 일본의 그 아부 외교 손가락질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조야에서. 그런데 뭐가 옳으냐고 우리가 반문하는 겁니다. 사실은 일본의 신임 총리가 여성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팔짱을 낍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외교 문법에서는 조금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거의 그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인 같았어요. 거의 무슨 저 연인 또는 교회 오빠랑 다정하게 가는 엄밀히는 그 둘 다 국가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팔짱 같은 거를 이렇게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기분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그 사진을 본인 X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해군 군함 위에서 한번 또 둘이 만나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소개하니까 깡총깡총 막 뛰면서 그것도 국제 외교 문법에서는 파격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100% 먹히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국과 함께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평양 대만을 위해 싸우겠다. 지금 이 얘기가 뭐 돌발적인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일본 외교가 역사가 몇 년인데 바로 제가 60년부터 자위대의 역량이나 활동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난 70여 년간 노력한 결실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요 얘기 딱 기사를 보면서 왜 한국이나 지금 일본이나 모두 다 핵추진 잠수함을 좀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미국에서도 뭐 해준다는 말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 나오는 게 뭐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지만 일본은 과연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는 거지. 이쪽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재처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연 미국이 어느 쪽 손을 먼저 들어줄 것인가?
야,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의 트럼프 행정부 시기마다 예. 사실은 반미 성향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우리가 마땅히 얻어갔어야 될 것들을 많이 일본에게 뺏겼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일본은 뭐 이미 핵 재처리권을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전문가분에게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일본이 미국의 승인만 나면 일본이 핵무장 국가로 가는데 얼마나 걸릴 거냐. 그 오버나잇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룻밤이면 된다. 지금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다. 그런가요? 미국의 승인만 있으면 그냥 almost on overnight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아니 뭐 한 달도 아니고 네. 하룻밤이면 된다고요? 이미 모든 게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어허.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70여 년간 일본의 어떤 의미에서 아베 신조 총리나 이런 사람들도 민족적 자존심이 있었을 겁니다. 자국의 핵탄두를 두 발 던진 나라를 상대로 예. 그렇게 깍듯한 외교한다는 거 개인적으로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 이 무서운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 그 정치권이 미국을 대하는 그 매너 이걸 좀 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전임 총리가 퇴임 며칠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다음 총리 누가 되건 잘 부탁합니다. 우리 일본은 변함없는 미일 협력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총리 되자마자 깡총깡총 뛰고 뭐 팔짱을 끼고 아마 지금 일본 총리인들 속이 100%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 결과 지금 일본이 최근에 뭘 가져갔느냐. 철광왕 카네기가 만든 그 US 스틸을 일본에게 줬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핵 재처리 뭐 얼마 전부터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대만 사태나 동아시아 안보 정세가 급변하게 될 경우 지금 사실은 이 시청자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자, 동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해서 누군가에게 파트너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한국이어야 되는데 한국이 그런 역할을 쭉 해왔는데 이제 그 역할을 일본한테 건네주게 생겼습니다. 원래 군대에서도 최전방 근무 많이 한 저 예. 장교들부터 승진시킵니다. 예. 대한민국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나요? 최전방에서.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막판에 와서 이렇게 마땅히 우리가 가져가야 될 몫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거. 글쎄. 지금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반일을 외치고 뭐 죽창을 이야기하던 분들 왜 여기에 대해 말이 없느냐라고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반일 죽창 얘기하실 게 전혀 없는 게 아니 이 양반부터 나서 가지고 지금 중국의 그 바짓가랭이 사이로 지금 드나들 판이고요. 지금 뭐 한국의 한복판에서 중국인들이 중국 군복 입고 지금 행진하고 다니고 있고 지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참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군복을 입고 행진을 한다? 그러면 즉각 경찰이 출동해서 해산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체포를 했어야죠. 군복을 입고 행진을 한다는 거는 점령군 행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 하면 안 될 퍼포먼스인 것이고 네네.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은 불과 1950년 6.25 당시에 싸웠던 적국입니다. 중국은.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군복을 입고 행진을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왜 이걸 지켜만 봤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현장에 있었다면 당신들 미쳤냐고 물어야 맞는 거죠. 예. 경찰 또는 인근 저 군부대가 출동해서 해산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만약 저러한 퍼포먼스를 뉴욕에서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미국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청소죠 미국은. 저런 것이 버젓이 대낮에 한강에 좀 뭐 예. 어디 뭐 지방도 아니고 여의도였습니다. 시민들 여의도. 쉬는 저 예. 여의도에서 저런 퍼포먼스를 해도 될 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과 가까워졌다. 우리가 이거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판국에 무슨 중국하고 뭐 통화 수합을 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화 수합 자체가 우리한테 위기를 줄 거다. 통화 수합은 위기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중국과의 통화 수합은 그 자체가 위기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중국을 위해서 중국 반중 시위하면은 그 반중 시위하는 한국인들을 뭐 체포하고 뭐 징역을 살리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간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짓은 이재명 정부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뭐 와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막 역주행을 하고 달리던데. 그 기사도 있죠. 그 기사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지금 꼭 말씀드리는 게 예. 중국 공안은요. 혈중 알코올 농도 우리나라는 0.03%부터 잡아요. 예. 중국 공안은 0.02%부터 잡습니다. 더 엄격한 거예요. 근데 왜 한국이 만만한 겁니까? 그리고 중국은 0.08 이상 만취 상태일 경우에 인권 예. 없어요.
그 공안들이 인권 있겠습니까? 아마 그 매질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중국인들에게 볼 때는 대한민국이 아주 저 천국인 겁니다. 뭐 음주운전을 해도 경찰들이 다 존댓말 써주고요. 아이고. 아실만한 분께서 왜 이러십니까? 뭐 이 정도입니다. 예. 자,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무비자 입국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것이 이번 중국인의 역주행은 대한민국이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역주행하고 한국은 이재명 때문에 미국이 가는 방향에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예, 댓글창에서 루카님께서 님님께서 이제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예, 양일국 박사님과 함께 오늘 또 대한민국의 어떤 주요 뉴스를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